네. 제가 봤던 논문은 그 축구에서 포메이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포메이션을 그 트래킹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그 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바워, 가브리엘 안저, 그다음에 로리 쇼, 이렇게 세 명의 저자가 참여를 했고, 파스칼 바워는 지금 독일 축구협회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있는 그분이고, 그다음에 가브리엘 안저는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예, 이분도 지금 보면은 스포츠텍 솔루션, 그다음에 뭐 튜빙겐 대학 이렇게 소속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리쇼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맨시티 시티 풋볼 그룹에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교 통계학과에서 포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명의 연구자가 같이 연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개별적인 선수가 90분 동안 보통 공을 3분 정도 소유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선수들이 그러니까 공을 갖고 있지 않은 87분 동안 이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분석하고 그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뭐 길지만 이 스포츠 안에서의 포메이션 정보, 포지셔닝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 기존의 어프로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비알코프스키의 논문 중에서 그 트래킹 데이터로부터 포메이션을 자동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이것을 경기를 이제 여러 페이지로 나눈 다음에 페이지별로 포메이션을 인식한 다음에 그 포메이션 안에서 개별적인 선수가 어떤 룰을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인식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이 경기 전체를 페이즈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페이지별로 포메이션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팀들마다 이 수비에서 빌드업하는 페이지가 있고, 또 공격하는 페이지가 있고, 또 이제 수비할 때도 이제 미드 블럭에서 혹은 로우 블럭에서 혹은 하이 블럭에서 각각 다른 대형으로 이제 수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90분 전체를 포메이션 하나로 이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이제 페이지로 나눈 다음에 그 페이지별로 포메이션을 인식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이 베어콥스키 논문 이후에 그 현성님이랑 제가 그 202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커 CPD라고 해서 그 이 후속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때 또 이 논문을 키페이퍼로 두고 저희가 같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주로 인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논문도 여기 있는지 봤는데 사이트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쭉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포메이션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플레이 패턴, 그러니까 전술적인 패턴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이 택티컬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하진 않았는데, 뭐 이런 사전 연구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길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택티컬 패턴이라는 게 단순히 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팀이 어떤 식으로 카운터 어택을 하는가, 혹은 공을 잃어버린 다음에 카운터 프레싱을 이제 어떤 패턴으로 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주요한 연구의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 오른쪽 그 컬럼에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경기 전체를 페이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개별적인 페이지에 대해서 포메이션을 인식을 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CNN 기반으로 그 선수들의 그 포지션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해석을 해서 그 여러 장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어, 이
이 플레이가 어느 페이지에 속하는지를 이제 분류하는 그 분류 모델을 만들었고, 이렇게 분류된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같은 페이지에 속하는 플레이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클러스터로 이제 그 페이즈 안에서의 포메이션을 분류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얻어진 포메이션 정보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유심히 봤던 거는 그 독일 분데스리가의 7시즌 데이터를 전부 다 이 연구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파스칼 바워가 독일 축구 협회 소속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논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독일 축구 협회 같은 경우는 그 분데스리가 모든 소속 구단들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취합해서 이거를 모든 분데스리가 팀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 여러 시즌에 걸쳐서 이 데이터를 모든 팀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되게 부럽기도 했고, 네, 저희도 좀 여러 시즌의 데이터가 생기면 뭐 이런 비슷한 연구들 해보면 재밌는 결과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얻어진 그 포메이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서로 다른 포메이션이 맞붙었을 때 어떤 포메이션이 어 이제 어떤 카운터 그 전술로서 특정 전술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그 분석 결과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포메이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각각의 감독들이 경기 중에서 어떤 포메이션을 즐겨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성향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파일을 분석해낼 수 있고,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감독을 선임하고자 할 때 지향하는 그 포메이션이나 혹은 선수들이 익숙한 포메이션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감독 선임을 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거였고, 그 특히나 최근에 저 리버풀에서 클롭 대신에 그 아르네 슬롯이라는 그 페이노르트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관련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계속 그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은 그 윌리엄 스피어만을 그 필두로 하는 그 데이터 분석 팀에서 그 클롭이랑 가장 유사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는 그런 이제 감독을 선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스칼 바오의 이 연구 결과도 뭔가 그 거기서 사용했던 방법론과 일부 좀 일치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데이터 사용했는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포지셔널 데이터, 그 트라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7시즌에 걸쳐서 붕대스리가 전체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어, 그 옵티컬 트래킹 기반의 이제 시스템이고, 경기장 내에 있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이제 트래킹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3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경기를 페이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페이지를 어떤 단위로 나눌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림이 있는데 공격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공을 갖고 있을 때의 페이지는 빌드업이랑 어태킹 플레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은 아래 블럭에서 이제 상대의 1차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 플레이, 그 구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태킹 플레이는 이제 골을 넣기 위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공을 주고받는 그 구간, 그 구간을 어태킹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비 같은 경우는 그 수비하는 위치에 따라서 높은 블럭, 경기장을 세 등분을 한 다음에 이 상대방 진영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비를 하면 그건 하이 블럭이고, 중간에서 수비랑 미드 블럭, 그 다음에 밑에서 하면 로우 블럭,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이 공격 상황에서 수비 상황으로 전환되는 트랜지션, 그리고 반대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간 트랜지션들은 다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사커 CPD 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대형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의 위치에 따라서 포메이션의 형태가 굉장히 왜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었고, 그다음에 세트피스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세트피스도 한다고 하면
그 뭐 공격 수비 세트피스로 분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스로인인지 뭐 코너킥인지 프리킥인지에 따라서 뭐 구별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포메이션 분석에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 페이지를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2,000경기가 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2018, 2019 시즌에서 수집된 97경기를 가지고 이 경기를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 페이지별로 나눠달라. 지금 위에서 정의한 빌드업, 어태킹 플레이, 그다음에 뭐 하이 블럭, 미드 블럭, 로우 블럭에서의 수비 페이지로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레이블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링 결과를 가지고 이 지도학습의 레이블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CNN 기반의 모델을 가지고 이 여러 장면에 걸친 그 포지셔닝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가공을 해서 이제 그 모델에 준 다음에 이 모델이 이제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의 페이지로 이제 분류하도록 하는 그런 분류 학습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독일이랑 스페인이랑 2020년 9월에 했던 그 경기를 예시로 이 각각의 이제 블럭을 어떻게 구별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 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부분이 그 공이 현재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흰색 점으로 보이시는 게 독일 선수들의 위치고 빨간색이 스페인 선수들의 위치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스페인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독일 선수들이 수비하는 이것을 이제 하이 블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 블럭에서 이제 수비를 하다가 공이 이제 조금씩 밑으로 더 올라오고 그래서 미드 블럭, 로우 블럭까지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공을 되찾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스페인이 슛을 하고 노이어가 그걸 캐치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빌드업 페이지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저지선 돌파해서 이제 어태킹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 그림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르로이 사네가 공을 잡고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 그런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차단되고 그다음에 수비 블럭으로 전환돼서 이제 미드 블럭에서 수비하다가 다시 이제 로우 블럭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 미드 블럭 상황에서 지금 스페인이 여기서 공을 잡고 이제 공을 전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경기를 이 다섯 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나누게 되고 보시면은 중간에 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이 트랜지션 페이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된 거죠. 포메이션 분석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이 CNN을 가지고 이걸 분류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은 CNN 기반이랑 룰 베이스 기반 알고리즘이랑 간단히 비교를 하는데 CNN을 가지고 한 게 성능이 좀 더 좋았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명의 레이블러들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이 페이지에 대해서 레이블링한 결과 자체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뭐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룰 베이스가 달성했었던 어 0.69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CNN 기반 모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이 페이즈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뒤에서 그 모델 구조도 보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미지 형태로 이걸 가공하는 것부터가 조금 사실 최신 머신러닝 트렌드랑 많이 떨어져 있고 어 충분히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정의입니다. 그 룰 베이스로 이제 분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룰 베이스로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빌드업, 어태킹, 그다음에 로우, 미드, 이제 하디 블럭에서의 이제 수비 페이지를 정의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테이블 2는 CNN 기반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정확도인데 보시면은 수비 같은 경우는 이 미드 블럭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39%입니다. 전체 페이지 중에서. 그리고 로우 블럭, 하이 블럭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 단계에서의 페이지도 빌드업이 47%고 어태킹 플레이는 7%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미드 블럭이랑 빌드업 페이지만 해도 86%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CNN 기반의 분류 모델의 F1 스코어를 보시면 미드 블럭이랑 빌드업에서는 F1 스코어 꽤 높은데 로우 블럭, 하이 블럭, 어태킹 플레이는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나 로우 블럭, 하이 블럭은 뭐 0.29, 0.37 이런 수준이니까 사실은 거의 제대로 못 맞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도 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 이 인터 레이블러 릴라이어빌리티를 보시면 이게 세 명의 레이블러들이 각각 레이블링을 하는 게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것들은 제대로 이제 분류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CNN 가지고 한 게 잘 안 되는 건 사실 당연하다고도 이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어렵구나 해서, 저는 사실은 이 수비 페이지는 하나로 합치고 공격 페이지도 하나로 합쳐도 포메이션 분석하는데 대세 지장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 머신러닝 기반으로 페이지를 분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메이션 이제 분류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선수들의 이 거리, 그러니까 거리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센터백 있으면 센터백 기준으로 각각의 선수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이제 XY 좌표 그 상대적인 벡터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벡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한 거죠. 각각 빌드업, 어태킹 플레이, 뭐 이 로우, 하이, 미드블럭에서의 이 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포지셔닝 정보를 가지고 이 분류를 수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포메이션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흥미로운 이런 결과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각각의 선수들 주위로 이렇게 반원이 있잖아요. 이 반원이 의미하는 거는 이 선수가 이 똑같은 이 포메이션이라고 클러스터링 된 것들 중에서 이 선수의 어떤 그 베리언스, 그 위치의 베리언스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수비 선수들은 비교적 비슷한 위치에 계속 위치했고, 공격 선수들은 뭔가 같은 포메이션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다양한 위치에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뭐제 생각에는 뭐 수비 블럭은 사실 공의 위치랑 상관없이 이렇게 고정이 되지만, 그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은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 위치에 따라서 막 왼쪽 오른쪽을 오가고 했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큰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흥미롭게도 같은 5-3-2 포메이션인데 이 로우 블럭에서 수비할 때는 두 선수가 뭔가 이렇게 뭔가 위아래로 나누어서 포지셔닝을 했다면, 미드 블록, 하이 블록으로 갈수록 이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이제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시에도 보시면은 빌드업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대형으로 그러니까 이 윙백이 조금 이렇게 벌려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대형이라면, 이 어태킹 플레이에 들어왔을 때는 윙백이 좀 더 가운데로 좁혀서 그 오밀조밀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포메이션 분류하고 하는 그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나 뭐 그 매트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지금 분석 이해도 안 됐는데 또 이거를 또 세세하게 파고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좀 그 재밌는 결과들에 대해서 좀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포메이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미드 블럭에서의 이제 포메이션을 분류를 한 건데, 뭐 4-2-3-1, 4-4-2, 4-1-4-1, 4-3-2-1, 5-2-3, 5-3-2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가 미드 블럭이나 이제 수비 시엔 미드 블럭, 공격 시에는 빌드업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수비 시 미드 블럭에서의 대응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메이션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형들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논문에도 언급을 하지만 뭐 4231이나 442 같은 경우는 외관상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뭐 그나마 이 세 명의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세 명이 좀 더 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포메이션이랑, 뭐 좀 더 이제 와이드하게 벌려 있는 걸 이제 미사나마 이제 나눴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포메이션들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포메이션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7시즌 동안 주로 사용된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이 부분인데, 이 첫 번째 그림, 이 피겨 5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포메이션을 상대로 어떤 포메이션이 좀 더 적합한가, 카운터 전술로 적합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 결과인데, 그래서 독일 분데스리가를 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 축구 경기들을 보면은
센터백 둘이 두 명이서 이제 빌드업을 하느냐 아니면 한 명을 더 내려가고 세 명이 빌드업 하느냐. 그래서 투 디펜더 빌드업 혹은 뭐 쓰리 디펜더 빌드업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두 명이 빌드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의 이제 수비를 가지고 빌드업하는 이 빌드업 시의 2431이랑 그다음에 세 명이 빌드업하는 3141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2431로 빌드업할 때는 평균적인 XG가 이제 1.41이고 그다음에 XG는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431로 플레이했을 때 얻어낸 그 슈팅을 했을 때 그 득점 확률을 이제 누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찬스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것이니까 이제 이 XG를 가지고 이 포메이션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2431일 교수님 때는 하나 여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혹시 여기서 그 2431 같은 경우는 이미 레이블링이 되어 있던 건가요? 아니면은 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페이지에서 이 포메이션 어떻게 나눴는지 잠시만요.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어 아까 보셨던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드블럭에서의 그 포메이션 정보들인데 지금 이 두 개는 빌드업 페이지에서 관련된 그 포메이션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네. 저 그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진 것인지 그렇게 해서 레이블링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어 그냥 얼핏 보고 가장 흔해 보이는 포메이션을 고른 것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XG를 분석하려면은 이 314이나 이 2431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이제 경기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낸 것 같은데 근데 명시적으로 2431, 3142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블링 했다는 그 언급은 논문에서 못 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사이나 사삼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네, 뭐, 맞습니다. 레이블링 하든,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243 같은 경우는, 네, 좀 특별한, 좀 많지 흔치 않은 그런 포메이션이기도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했나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궁금한데 사실은 저도 이제 뒤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다 미드블럭에서의 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이제 또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빌드업 페이지에서만 특별하게 이 두 포메이션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구별한 건지 이거는 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찾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못 찾았습니다. 관련된 언급을. 근데 저는 네. 그냥 그 이 똑같이 이 빌드업 페이지에 대해서도 미드블럭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수행을 하고 전문가들이 레이블링 했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왜 네네, 이게 이 감사합니다. 미드블럭이랑 다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투 플레이어 빌드업, 쓰리 플레이어 빌드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431 1.41, 3242는 1.36 XG였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 이 빌드업을 했을 때 상대 팀의 이제 그 대형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공격 시의 그 포메이션이니까 빌드업 시 포메이션이니까 2431은 3241이지만 그 수비시 포메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섯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4-2-3-2 상대팀이 4-2-3-1로 이제 수비했을 때랑 5-2-3으로 수비했을 때 XG를 보니까 4-2-3-1로 했을 때는 이 평균적인 XG보다 좀 더 낮은 XG로 이걸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3-1로 이 2-4-3-1 빌드업을 수비하면은 1.32로 이제 막아낸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경우보다 더 그 상대 팀의 이제 공격 찬스를 줄였다는 것이고 5-2-3으로 수비했을 때는 XG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2-3-1이 이 2-4-3-1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수비 대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3-1-4-2 같은 경우는 4-2-3-1로 막았을 때 1.17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4-1-4-1로 막았을 때는 XG가 오히려 증가하는 걸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포메이션인데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두냐 두 명 두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 두 명 두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에서의 수비가 훨씬 강화돼서 이제 XG가 훨씬 더 급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 플레이어 빌드업이 쓰리 플레이어 빌드업보다 훨씬 더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더 좋은 포메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게 더 이제 인기 있는 그 빌드업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충분히 이 데이터 분석을 잘 했다면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그 빌드업 전술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거는 4-2-3-1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제 전술이라는 거죠. 그 어떤 전술을 상대로도 이제 XG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었고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뭐 팀의 전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이 전술 그 포메이션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가 이 당시에 그 하세베 마코토가 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세베 마코토가 이제 쓰리백의 이제 중앙을 맡으면서 굉장히 이제 뭐 유로파 리그도 나가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5백 기반의 그 포메이션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전성기 때 이제 그 4백 위주로 수비를 했었고 이뭐그 보아탱이라던가 뭐 홈메이스라던가 이런 좋은 포백 수비수들이 있었고 또 이제 특히나 이그 윙어를 잘 사용하는 팀이었잖아요. 뭐 로벤이라던가 리베리, 나브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4-2-3-1이나 4-2-4-1 이렇게 포백 수비를 기반으로 양쪽 측면을 많이 흔드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했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랑크푸르트는 세명의 수비수를 가지고 빌드업하는 비율이 45%에 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6%밖에 안 된다. 즉 두 명을 가지고 주로 이제 빌드업하는 그런 포메이션 썼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있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떤 팀에 어떤 감독이 더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 그림 7번의 빨간색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7시즌 동안 주로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4-1-4-1이나 뭐 4-2-3-1 위주의 이제 포백 위주의 전술을 썼고 이 3백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팀이고 따라서 이 선수들도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도 대부분 사실은 이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해 왔고 여기에도 익숙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감독이 이 팀에 왔고 이 새로운 감독이 지향하는 포메이션이나 뭐 빌드업 체계가 다르다고 하면 아무래도 팀이랑 핏이 잘 맞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바르디올라, 하인케스, 그다음에 뭐 코바치, 한지 플릭이 이 시기에 바이에른 뮌헨을 맡았던 감독들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감독은 코바치밖에 없고 이 코바치가 지향했던 이 쓰리백 위주의 빌드업이 바이에른 뮌헨이랑 너무 이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인케스나 과르디올라나 플릭은 사실 이 프로파일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코바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잘 안 맞았다. 뭐 이런 것들을 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이 새롭게 감독을 선임한다면 누가 더 잘 어울릴까?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롭이나 뭐 이 당시에 이제 이 논문이 출판된 시기에 감독은 나겔스만이었는데 나겔스만, 투엘, 그다음에 하센니틀 이렇게 네 명의 이제 독일 출신 감독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독일 데이터만 갖고 분석을 했으니까 독일에서 감독했던 그 시기에 그 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프로파일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클롭이나 이 왼쪽 위에 이 얼마나 이 시밀러리티가 높은지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포메이션 정보랑 이 감독의 정보랑 얼마나 비슷한지 보는 건데 클롭이나 뭐 투엘이나 뭐 하세니틀이 굉장히 포메이션 상으로는 잘 맞는다. 그리고 나겔스만은 진짜 잘 안 맞는다. 나겔스만은 예전부터 쓰리백 위주의 그 빌드업을 그 선호해 왔던 감독인데 뭐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안 맞는다고 얘기했고 실제로도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이제 떠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사실 투엘은 이 당시 감독이 아니었는데 시밀러리티가 꽤 높다고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투엘도 잘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꼭 뭐 이 데이터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세니트리 감독이 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더라고요. 뭔가 데이터가 정말 그럴듯한 직관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해서
여기까지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나서 그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 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영상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있지? 어,